최근에 이제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사람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각 진영에서 인재 영입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안희정 아들하고 이재명 시장의 부인 한번 볼게요. 차관님, 이 둘은 지자체장이니까 본인이 나설 수는 없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오늘 옛날 정치인들 많이 들어오셨지만 저런 분들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희정, 이재명 두 전직 후보의 예. 가족들이 직계 가족들이 도와준다는 것이 아마 본인에게 천군만마의 그런 하나의 원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안희정 후보, 안희정 충남지사의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 이제 도정 때문에 그것도 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못하니까 대신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띄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청년 유세단에서 띄준다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안희정의 가치를 좋아했다가 이 탈락하는 바람에 지금 떠나 있는 표심을 좀 갖고 오는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의 아내인 김혜경 여사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가 저렇게 남편 대신 또 이렇게 같이 유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지금 아무래도 그 선명성이 강했던 표심들 중에 일부는 또 정의당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표를 잡아오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아들 같은 경우는 이 입고 있는 옷이 민주당의 유세 율동팀 그런 데서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입고 이제 활동한다는 건데 아버지한테 물어봤겠죠. 그렇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는 거죠. 저 아직 사회생활을 하는 아들도 아니고 25살인가? 예, 아마 학생 정도 될 건데 저 정도면은 아버지 영향력이 절대적이잖아요.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서 생활할 텐데 아버지가 가라고 한 거죠. 안희정 지사가 직접은 뛰면 공직선거법에 걸리니까 아마 선거를 앞두고 간접 지원하는 모습. 문재인 후보가 제일 아픈 부분이 그거잖아요. 옛날에 이재명, 안희정 있을 때 지지율이 다 문재인 후보랑 합쳐서 51% 정도 됐는데 경선이 끝나니까 40%로 내려갔잖아요. 그 11%가 어디로 날아갔어요?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던 표가 문재인 후보한테 안 오고 지금 딴 데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한테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를 끌어안는 아픔, 그 표를 못 끌어안는다면 확실히 못 끌어안는다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안희정 지사하고 이재명 시장 불러서 소주 포탄주도 한잔하고 한 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안희정 지사 아들이 정균 씨인데요. 저분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곳이 그 청년 유세단 율동팀이랍니다. 청년 유세단 율동팀. 네, 그러니까 율동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즐겁게 해주는 건데 저분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재밌고 좋은 게 그 아버지가 이제 경선에서 패배하던 날 오히려 본인이 나이도 어리지만 본인이 그 지지자들에게 마음을 따뜻따뜻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해주면서 캠프 분위기를 좀 정돈을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지금 보시면 상당히 앳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친화력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방향의 긍정적인 감정을 일으켜서 지금 오히려 좀 상당히 되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렇게 옛날 정치인분도 들어오는 것도 좋겠지만 오히려 더 효과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신하고. 저는 최근에 이게 인물 영입 전쟁 보면요. 항상 원칙도 없고 검증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인물은 어떤 게 예를 들어 누가 정권 잡을 것들이 어디 가서 한 자리 해보겠다. 이런 게 기회주의나 해바라기 성인 사람 배제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어떤 무원칙하고 또 이게 과거 행적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고 영입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게 좀 부실하고 오로지 이게 표만 되면 무조건 이게 영입하는 저는 이게 좀 영입도 이런 원칙과 검증이 필요하다. 이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이분은 영입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는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박영선 의원이 사실 탈당설도 나돌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박영선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한테는 정말 뼈아픈 하나의 그것이 아마 후폭풍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근데 박영선 의원이 그냥 단순하게 합류한 것뿐만 넘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좀 뛰고 있고 지금 사실 얼마 전에 탈당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까지 지금 모셔오려고 하는 메신저 역할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폐쇄성, 확장성의 문제, 소위 말하는 패권의 문제까지 이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 박영선 의원이 또 저렇게 열심히 뛴으로써 당내에 박영선 의원으로 대표되는 비문 의원들도 지금 다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이 박영선 의원이
같이 그 제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예. 문재인 후보가 잠시 조는 저 장면을 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아마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아요. 예. 저걸 갖다가 자신의 SNS 계정에다 올림으로써 상당히 문재인 후보의 그러니까 고단한 여정을 보여주면서 또 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 진짜 열심히 하면서 저렇게 좀 힘들어하구나 그런 예. 짠한 모습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역시 박영선 의원이 언론인 출신다운 그런 또 예. 기질을 발휘한 거죠. 이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박영선 의원은 문재인 후보한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예. 존재가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박영선 트위터 글 하나 소개. 박영선 이게 물론 오래전에 2014년에 비대위원장 맡을 때 그 당에 예. 그때 글인데 이래 해놨어요.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예.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길을 오른다. 이게 어떤 시를 인용했는데요. 예. 제가 이게 이번에 그 딱 지지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구절이 예. 생각이 나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박영선- 각 후보당 이 비율도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얘기 할게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눈에 띄는 인사들은 문화예술계 인사라고 할까요? 먼저 신해철 씨 같은 경우에는 친노 연예인으로 유명했던 그렇죠. 분인데 이번에 주제곡을 줬단 말이에요. 자기 네. 대표곡은. 네. 예. 그 과거 신해철 씨가 뭐 수술하다가 별세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해철 관련 법을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걸 주도를 했어요. 또 국민의당에서 그것도 그렇죠. 했었나 봐요. 신해철법을 해서 유족들이야 그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무리 수술 잘못해도 그 의사들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예. 뭐 그 과실치사를 어떻게 그 증명합니까? 그런데 그 법을 그 환자들을 좀 보호해주는 법을 안철수 후보가 주도적으로 좀 했다. 그래서 그 유족들하고 좀 관계가 좀 깊어졌는데 예. 이번에 선거송에 신해철 노래 그대에게 이거를 또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문화예술인들하고 좀 상당히 좀 가까운 모습, 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노 변호사님 저번 대선에 네, 신해철 씨가 문재인. 문재인 후보한테 준 그렇죠. 노래를 안철수 후보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에게라고 하는 노래는 이제 저작권이 원래 신해철 씨한테 있는데 네. 원래는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원래 바치던 노래였었는데 그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이제 로고송으로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유족에게 그 저작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상속을 받으니까. 근데 지금 그 신해철 씨의 자제분은 아직 어리니까 이제 엄마가 다 모든 걸 대표해서 할 텐데 그때 신해철법을 통과시키는데 국민의당이 가장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안철수 후보의 이제 노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예. 저 그대에게라고 하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에게 가장 그 좀 도움을 주었던 후보가 안철수 후보이다 보니까 그 부인이 예.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그렇다면은 그게 신해철 씨의 뜻하고는 또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이 어차피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모든 권리는 그 부인 상속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논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부인이 결정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 예, 예. 이것이요.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정계에 입문했을 때는 젊은 층 20대, 30대에게 열아와 같은 성원을 받고 있다.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신해철 씨 같은 그 분은 이 젊은 층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좀 신화적인 네. 존재처럼 비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중 연예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부당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직설적인 발언도 하고 또 노래를 통해서 그런 걸 갖다 절규도 하였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해철 씨와의 그 인연에 의해서 신해철 씨의 그 대표적인 곡을 이 본인의 로고송으로 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20, 30대 젊은 층들에게 다가가는 하나의 좋은 하나의 그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또 한 명의 가수가 이제 전인권 씨인데 전인권 씨가 지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속사에서는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뭐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 예, 전인권 씨가 뭐 안철수는 스티브 잡스처럼 완벽성을 갖고 있다. 요즘에는 안시성을 가진 사람이 좋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안희정 지사 지원했다가 예. 이번에는 뭐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뭐 지원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석이 된 거죠? 예, 예. 지난해 9월 달에 그 전인권 씨 콘서트에 또 안철수 후보가 갔었어요. 그때 후보 전에. 그때 갔을 때 노래를 걱정 말아요 그대. 그 노래를 불렀는데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그 노래를 보고 울었대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메림 로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걱정하지 않는 자.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대요. 매일매일 걱정하니까 걱정 좀 하지 말라고.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한다는 누구나 다 걱정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걱정하는데 걱정 말아요. 그대 노래를 부르니까 안철수 후보 같이 돈이 몇천억 있는 사람도 거기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둘이 그때부터 좀 친해진 거죠. 예. 그래서 교감이 좀 그래서 있었군요. 인간적으로 좀 가까워져서 이번에도 전인권 씨가 뭐 지지를 했다 하는데 또 친문 쪽 지지자들이 또 뭐 콘서트에 가지 말자 또 이런 반발도 있다는데 예. 연예인도 개인적으로야 얼마든지 지지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넓게 좀 봐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차 교수님 이번에는 특히 연예인 뭐 스포츠인들이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낼 뭐 시간적인 여유도 짧았습니다만 굉장히 좀 적은 것 같아요. 과거에.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그 강한 그 팬덤들을 형성하고 있는 후보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중 연예인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은 있지만 그것이 자칫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밝혔을 때 자신의 예술 활동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걸 자제하는 분위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후보 진영에서도 이 과거의 대중 스타들을 이용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역풍들도 만만치 않게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결국 한 번 쓰고 버린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최순실 국정게이트 농단사 대해서 우리가 봤던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이러한 부분들은 문제지만 또 화이트리스트도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특정 이 연예인들 대중스타들하고 가까워지면 또 다른 또 연예인들하고 또 멀어지는 그런 측면들도 아마 고려한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다음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조금 힘든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번 토론회에서요. 이 강령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없앤 거 아니냐라고 문재인 후보가 공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예. 그 5.18 6.15 강령을 그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이제 안철수 의원의 그 뜻이 들어간 것이 예.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뭐 이렇게 변명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 실질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던 사람은 안철수 의원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저런 식으로 관여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라고 금태섭 의원이 주장한 예,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예. 여기 대해서 이제 윤영관 전 장관이 아니다. 그건 나의 실수였을 뿐이고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의 실수를 너그러이 보아준 것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금태섭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적인 안철수 후보의 그 메신저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네. 대변인 활동도 했었었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멀리 떠나가게 되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이상했었었는데 네. 4년 전에 연합뉴스 TV하고 인터뷰할 때 박지원 전 대표도 사실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라고 했었었냐면은 안철수에게 모이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다. 아. 이런 얘기를 또 본인 박지원 입으로 대표가요? 박지원 대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영원한 지지자도 없고 또 영원한 뭐 그 반대파도 없고 서로 간에 조금 약간 그 상황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이 거죠. 대목에서 네. 윤영관 전 장관의 태도는 전 높이 평가합니다. 아. 윤영관 전 장관 동생이 윤영찬 씨라고 동아일보 출신인데 네이버 부사장 하다가 이번에 민주당 문재인 캠프에 SNS 본부장 하러 가 있어요. 아, 친동생이요? 그렇죠. 친동생. 윤영찬. 저도 아는데 동생이 있는데 그쪽 지지해주고 싶겠죠. 예를 들면 정서적으로는 금태섭 의원 쪽에 좀 서고 싶은 게 동생 편인 동생이 그거 띄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분명히 이거는 내가 결정한 거고 안철수 후보하고는 관련이 없다. 딱 잘라준 거는 사실관계를 정리해줬죠. 그렇죠. 지금 네. 윤영관 교수가 옛날에는 저 안 캠프에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어느 캠프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대개 장관이나 교수 하던 사람들이 옛날 광우병 때도 보면은 농림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수입소 먹으면은 몇백만 명이 죽는다고 오히려 앞장서서 바람 잡아서 온 나라를 흔들리게 한 적이 있고 한미 FTA 할 때도 잘 아는 통상 장관 엘리트 교수 출신들이 한미 FTA보다 나라 망한다고 한 사람이 더 망했거든요. 저는 윤영관 장관이 예.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주고 나간 거는 굉장히 훌륭한 태도다. 예. 어느 누구를 지지하고를 떠나서 자기가 실무자로서 내가 아는 건 이거고 안철수는 여기 대해서 몰랐다. 딱 예. 잘라준 거는 굉장히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봤습니다. 예. 상의한 적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저 부분 이게 제가 정확하게 팩트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금태섭 의원에게 그 해견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게 그 윤영관 장관이 그 강령을 독해를 하고 있었고 안철수는 가만히 옆에 앉아서 그냥 듣고만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안철수 의원이 직접 지시하거나 뭐 이런 거는 그 폭로에 의하더라도 없어요. 예,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저 부분은 좀 이게 약간 이게 추측
예. 뭔가 이게 안철수 의원 외에는 의사결정할 사람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추측에 의한 폭로가 아닌가 보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도 흑색 선전이라고 대답을 했었죠. 이제요, TV 광고도 시작을 했습니다. TV 광고를 보다 보면은 어떤 점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도 잘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막을 그들아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자 한 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몸과 새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기호 1번 문재인.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크게 봐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이 필요한 때입니다. 튼튼한 안보 대통령이 되도록 할 것이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강한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엄청나게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보수가 새롭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용감한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보수 정치 안에서도 저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젊고 개혁적인 그런 분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뜻을 같이 해서 진짜 대한민국 보수 정치를 좀 바꿔보고 싶은데. 보수의 새 희망 유승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바른정당 기호 4번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아직 공개가 안 돼서 세 분의 후보 영상만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일단 저기 홍준표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얘기를 해볼까요? 홍준표 후보 광고 보셨더니 아주 그냥 간결합니다. 안 보여요, 안 보. 그렇죠. 네. 뭐 홍준표 후보가 사실 그 대통령 그 도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대란에는 대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한 리더십, 그래서 스트롱맨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출사표가 잘 드러나는 한편의 광고였네요. 제가 보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또 이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 네. 보이기가 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와야 될 보수표가 지금 이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이 좌파 색채가 있는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땡겨오기 위해서라도 저런 식의 접근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예. 반면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나라를 나라답게 좀 만들겠다는 그것은 상당히 감성적인 접근법이다.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정치적인 멘토이기도 할 수 있는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이 2002년도 그 선거 광고에서의 이 상록소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장면, 예, 예. 그 감성적인 접근법하고도 상당히 좀 맥이 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맨 뒤에 잠깐 나오거든요. 유승민 후보 거는 계속 유승민 후보가 계속 나옵니다. 예, 계속 앞에 나오는 거죠. 또 보수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근데 책을 서고 또 책장 옆에 또 앉아서 뒤에 얘기하는 배경이 모습이니까 이제, 좀 책장이죠. 너무 교수적인 분위기가 좀 나지 않나요? 저는 물론 뭐 저 유승민 후보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 어디 나온 겁니까? 심상정 후보한테도 지금 지지율이 밀리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저는 좀 뭔가 좀 좀 아쉽다. 예, 네. 그냥 저 스티브 잡스처럼 청바지 입고 터틀넥 입고 좀 삿대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좀 더 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좀 학자풍인 게 저 바른정당이 일부 비하하는 사람들은 바른정당을 마른 정당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예. 좀 더 좀 적극적인 자세 주먹을 불끈 쥐고 이 보수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좀 나왔었는데 너무 좀 점잖은 거 아닌가. 근데- 점잖으면은 떡이 안 오거든요. 떡 내놓으라고 주먹을 좀 치야지 뭐가 나오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홍준표 후보하고 차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런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예.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그 이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아쉬웠던 거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보수 세력에서 본인을 지지하는 층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유승민 후보를 좋아하는 층들이 약간 그 중도 뭐 정말 그 뭐 강남 좌파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들었듯이 예. 중도 성향을 가지거나 조금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 많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보수라고 하는 것의 색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홍준표 의원하고 그 풀에서 싸우지 말고 예. 조금 과감하게 뭐 문재인 후보라던가 아니면 안철수 후보한테 가 있는 보수 그러니까 진보나 그런 표들을 조금 받아오는 형식으로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들고요. 예. 문재인 후보의 저 광고는 사실은 평안한 느낌을 주고 화합을 뭐 얘기하는 느낌은 들긴 하는데
좀 약간 너무 좀 많이 보던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 좀 식상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차라리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들이 제일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자꾸 그 외국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자꾸 여기저기서 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준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그런 선거 전략의 그 광고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좀 한번 볼까요? 오늘 발표된 거예요. 뭐 관심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일 수도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예. 이 조사의 가장 특이한 점은 홍준표 후보가 10%대로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게 홍준표 지사가 뭐 천하 삼분지게 예. 이걸 하면서 이게 보수의 대결집을 통해서 아마 이게 삼각 대결로 가면 승산이 있다. 아마 이게 이런 주장 같은데요. 예. 뭐 제가 봐도 이게 약간 그 여론보다는 이게 보수층의 숨은 샤이 보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게 보궐선거도 그렇고 예. 실제 한국의 보수가 그렇게 뭐 지리멸렬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대분열돼 있지만 예.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상승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더 오를 가능성이 예. 있다. 예. 저는 뭐 지금 홍준표 후보가 두 자릿수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측면보다 홍준표 그 후보의 저 두 자릿수 지지율은 어디서 왔을까? 예. 그렇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지역별로 본다고 한다면 홍준표 후보가 지금 많이 표를 지금 갖고 간 데가 대구 경북 그리고 또 부산 경남이라고 한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위 말하는 그 보수표들이 서서히 다시 또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지금 이 양상에 대해서 가장 경계하고 예. 두려워할 수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겠죠. 안철수 그렇겠죠. 후보에 있던 표가 지금 이제 가면 홍준표 후보 쪽으로 흘러가는 다시 제자리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문재인 후보와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지금 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한 보수표를 잡는데 막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설거지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인터뷰했을 때 뭐 예. 라면도 못 끓인다, 전기밥솥 열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일각에서는 비판을 받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그런 그 예전의 그런 문화를 중시하는 분들의 표심을 잡았다라고 하는 해석을 저 캠프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터뷰 나온 다음에 이제 지금 예. 해보니까 10%대로 넘어갔다라고 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샤이 보수층이 지금 다시 재직별하는 모습으로 지금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실질적으로는 겉으로 드러내기 싫어하는 자신의 이제 표심을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좀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게 투표전까지 그렇죠.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고무적으로 지금 이 캠프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지금 예.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죠. 근데 다른 후보자가 만약에 설거지는 여자가 하는 거다. 남자가 왜 하냐. 나는 전기밥솥도 열어본 적이 없다. 라면도 끓여본 적이 없다. 난리 났겠죠. 다른 후보 같으면 치명적일 텐데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니까 오히려 여성 우리 패널이 오히려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저 왜 저런 얘기했을까 그랬더니 보니까 딸이 없고 아들만 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집에 딸 있어봐요. 딸 있어봐요. 딸 있으면 저런 말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예. 우리 딸이 가서 저런 사위 저런 사람 만나서 고생한다 생각하면 저런 말할 수가 없죠. 예. 근데 홍준표 후보가 사실은 그 사실 요새 시대에는 좀 적절치 못한 말이긴 한데 저 지지율을 보고 저는 느낀 게 안철수 후보가 참 우리나라의 중도의 길이라는 게 참 어렵겠다. 예? 양쪽을 다 중도 양쪽을 다 좋을 때는 양쪽에서 다 얻을 수가 있지만 보수진보에서 까딱 잘못하면 양쪽에서 지금 공격을 받는 거잖아요. 문재인 후보한테 공격받고 홍준표 후보한테 양쪽 공격받아서 순식간에 지지율이 날아갈 수도 있고 순식간에 모일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참 안철수 후보가 좌표를 중도에서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엊그저께 동창회 갔더니 얘기하는 게 다 안철수 후보만 얘기해요. 왜 그러냐 가만 생각해봤더니 다른 후보 지지한 사람들은 마음을 정해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할 사람들은 또 뭐 조만한 정보라도 더 얻을 게 있나. 그거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고 자꾸 화제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TV 토론 오늘 하는데 오늘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설거지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후보들의 말이요. 논란을 낳기도 하고 화제를 모으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영남도 호남도 모두 박수치는 승리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한번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박정희 대통령도 웃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나는 안철수 후보가 참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내 같으면 대통령 안 나온다. 1,100억이 있는데 뭐 하려고 나오냐. 그거 앉아서 요거도 묻지 말고 1,100억을 쓰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억씩 써도 1,100일을 써야 됩니다. 문재인을 이길 승부사 누굽니까? 미래를 여는 50대 젊은 대통령 되겠습니다. 다시 대파 100권으로 돌아가는 것 통합 아니지 않습니까? 2번하고 4번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2번 후보는 낡은 보수, 부패한 보수, 이거는 보수라고 할 수도 없는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 정권의 후예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아직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개혁 경쟁을 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서정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홍준표 후보의 이런 발언이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수 진영 쪽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그 앞뒤를 다 못 들어 딱 그 부분만 잘라서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고요. 저 부분만 딱 보니까 이게 뭐 썩 잘한 말 같지는 않고요. 항상 이게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게 선거할 때 말 한마디로 100만 표가 왔다 갔다 한다. 옛날에 이게 정동영 후보 노인표마 발언 그 엄청난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후보들 발언을 보면요. 딱 가슴에 와닿는 한마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옛날 링컨이나 케네디처럼 이런 딱 이게 정말 가슴에 와닿는 전부 이게 설거지가 이게 가슴에 딱 와닿진 않잖아요. 당선되면 박치기도 웃을 것. 뭐 전부 이게 보면 뭔가 이게 자꾸 이게 비방이나 이런 걸로 좀 흐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문재인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도 조금 예의적이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당선이 돼야 웃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구라는 그 지역적 특색, 그러니까 TK의 심장부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거 레거시, 소위 말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되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대구의 민심 자체가 이제 국민통합적으로 간다. 그런 식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좋게 해석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쪽 어떻게 보면 아전인수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나 뭐 대구라는 그 지역에서 박정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고민해서 나온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 홍준표 후보 말 중에 설거지 얘기가 자꾸 이제 귀에 와닿으니까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성 정체성 문제도 언급을 했어요. 홍준표 후보가. 그 뭐라고 했냐면 그 성 정체성,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그건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그런 거 그쪽과 관련돼 있는 분들의 공감대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듣기에 뭐 설거지를 또 안 한다, 뭐 라면도 못 끓인다 그런 얘기가 귀에 와닿지만은 그것보다도 저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편을 확실하게 잡겠다라고 하는 지금 표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후보들이 본인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는 뭔가를 좀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인데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그 과정에서는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두루두루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말보다는 이 포효하는 연설이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윤영걸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와닿았죠. 저음으로 깔아가지고 DJ 같기도 하고 뭐 아주 의문문으로 원래 좀 목소리가 그렇게 좀 약간 여성적인 목소리였잖아요. 모범생다운 목소리. 근데 포효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강인한 카리스마도 느껴지고 또 한때는 또 소몰이 창법이라고 해서 소떼를 모는 창법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저렇게 오래 가다 보니까 소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자꾸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앞으로 선거 기간이 이제 한 20일 남았는데 아마 성대가 좀 감당하지 못할 거는 같은데 저렇게 저는 변신을 위한 모습 저는 그건 좋게 봐요. 그리고 안철수 하면은 뭐 간철수다, 뭐 약철수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했는데 저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카리스마를 보여준다는 거 저는 뭐 이번에 누구가 그 멘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굉장히 잘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